자, 그러면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365페이지 자금 세탁 방지 제도. 자, 여기도 여러분들 중요한 내용들 꽤 있거든요. 자,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 자, 제목에서 여러분 알 수 있듯이 그 자금 세탁 방지 제도란 보세요. 국내 국제적으로 이루어지는 자, 불법 자금의 세탁을 적발 예방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불법 자금, 뭐 정치 자금이든 이런 것들, 뭐 그런 것들을 금융기관을 통해서 은닉하거나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 의심되는 것들, 그런 걸 적발하기 위한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자금 세탁의 개념을 한번 보세요. 일반적으로 자금의 위법한 출처를 숨겨 적법한 것처럼 위장하는 가정, 요걸 우리가 자금 세탁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요. 다양하게 정의가 되고 있는데, 자, 일단 마지막에 보시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불법 재산의 취득, 처분 사실을 가장하거나 그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 및 탈세 목적으로 재산의 취득, 처분 사실을 가장하거나 그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로 그렇게 규정하고 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 객관식과는 관계없이 그냥 가볍게 그냥 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그러면 자, 여러분들 보셔야 될 게, 자, STR 의심 거래 보고 제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뒤쪽에 보시면 CTR이라고 고액현금 거래 보고 제도 있거든요. 요거 두 개를 갖다가 여러분들 좀 비교를 하시면서 보시면 됩니다. 자, 내용은 그렇게 어려운 거 없으니까 여러분들 뭐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보시면 의심거래 보고 제도라는 거는, 잘 보세요. 그 밑줄 친구만 한번 볼게요. 금융거래와 관련해 수산재산이 보세요. 불법 재산이라고 의심되는, 자, 합당한 근거가 있거나 금융거래 상대방이 자금 세탁 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자, 보세요, 보고하도록 한 제도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 금융기관 여러분들 종사하다 보면, 자, 자금 출처가 의심스럽거나 아니면 어떤 자금 세탁을 위한 거다, 그런 것들이 딱 보이시면 여러분들 누구한테?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금융기관 직원이 보고하도록.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뭡니까? 금융기관 직원이 그것을 판단해가지고 의심스럽다라는 것을 판단한 다음에 보고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주관적 판단에 의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자, 이게 중요합니다. 판단 주체는 금융기관 종사자이며 그들의 무슨 판단? 주관적 판단. 그렇죠? 금액이 많다 하더라도 딱 보면 이게 명확한 그런 금액들 있잖아요. 이 정당한 그런 금액의 어떤 거래다 그러면 보고 안 해도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는 금융기관 직원이 그냥 보고 의심스러운 거래다라고 생각되면. 근데 무조건 그렇게 하지 말고, 자, 여기 아까 어떻게 돼 있나요? 합당한 근거 이랬잖아요. 그래서 합당한 근거에다 좀 체크를 해주세요. 아까 그 밑줄 친 부분에 합당한 근거가 있다고 생각된다면, 그 본인이 생각하기에 이게 의심스럽다라고 합당한 근거가 있다면, 자, 보고하도록 한 제도다. 그러면 혐의 거래 보고의 대상에는 과연 어떤 것들이 있는가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러분들 보시면 아까 봤던 내용 그대로예요. 뭐 불법 재산이라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거나, 뭐 자금 세탁 행위, 공중 협박 자금 조달 행위라고 하고 있다는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 있는 경우, 자, 요 밑줄 칩시오. 지체 의시 의무적으로. 자, 그러니까 이게 의무상으로 규정되고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의심스러운 합당 근거가 있으면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근데 이렇게 의심스러운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자, 우리가 그 금융기관 직원이 보고를 안 하는 경우에는, 자, 어떻게 한다? 뭐 징계, 임직원에 대한 징계라든지 아니면 그 금융기관에 대해서 시정명령, 심지어는 6개월 범위 내에서 영업정지 처분도 가능하다. 이런 어떤 벌칙 규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요겁니다. 의심거래 보고 건수는, 자, 예전에는 여러분들, 자, 처음 우리 시험 치던 그런 단계 때 보면, 자, 2010년까지는 2010년 6월 30일부터는 2천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하향 조정되었고, 다음에, 자, 지금 중요한 겁니다. 현재로는 뭐다? 기준 금액이 삭제됐습니다. 그럼 예전에는 여러분들 2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 한해서 의심스러운 거래에 대해서 보고하도록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단계는 뭡니까? 1,000만 원 그랬어요. 그럼 범위가 늘어나겠죠. 그렇죠? 예전에는 1,500만 원이면 보고 제도에 범위에 안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범위에 들어갔다가 이제는 지금 뭡니다? 하향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심지어 100만 원을 갖다가 거래를 하더라도 이게 의심스럽다 그러면 보고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기준으로 여러분 딱 보시면 기준 금액이 삭제됐다는 거. 이거 꼭 좀 체크를 하십시오. 기준 금액이 삭제됐다. 나중에 CTR이랑 비교를 할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의심거래 보고제도, STR은 기준 금액이 삭제됐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3번 보시면 혐의거래 보고 방법 및 절차. 그럼 보세요.
여러분들 금융기관 창구에서 이렇게 근무하시는 그 직원이 보고 의심스럽다 그러면은 이제 누구한테? 보고 책임자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럼 보고 책임자 그 금융기관 내에 있잖아요. 보고 책임자한테 보고를 한 다음에 그 책임자는 이제 뭡니까? 어떤 문서를 작성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 뭐 의심스러운 보고서에 보고 기간, 뭐 거래 상대방 의심스러운 거래 내용, 의심스러운 합당한 근거, 보존하는 자료 종류 등을 기재해서 자 온라인으로 보고하거나 문서 또는 플로피 디스크로 제출하되 자 이게 원칙입니다. 근데 자 이거 예배를 좀 보세요. 긴급한 경우에는 우선 어떻게 이런 문서상으로 이렇게 작성을 한 다음에 이렇게 보내는 게 아니라 뭡니까? 그렇죠. 전화를 하거나 아니면 팩스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원칙하고 예외가 바뀌면 안 돼요. 자, 원칙은 뭐 플로피 디스크라든지 문서, 어떻든 문서적으로 작성을 한다면 그렇게 형식을 갖춰야 되는데 긴급하다 그러면 뭐다? 전화나 팩스. 아시겠죠? 전화나 팩스로 보고하도록 한다. 자, 그다음에 4번. 요게 이제 지난번에 기출됐던 거 제가 다양스럽게 되게 강조했던 내용이 기출됐던 건데 한번 볼게요. 그러면 보세요. 혐의 거래 보고를 갖다가 자, 금융정보분석원에서 딱 받았어요. 받았으면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금융정보분석원이 그러면 주어진 자료하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들을 막 섞어가지고 판단하겠죠. 이게 불법 자금이다 이런 거 판단하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직접 그 사람을 잡아서 수사하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수사는 수사권을 가진 기관만이 할 수 있습니다. 수사권을 가진 대표적인 기관이 어디예요? 검찰, 경찰이잖아요. 그렇죠? 거기다가 수사를 의뢰해야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금융정보분석원이 그냥 일반 그 금융 직원인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막 수사를 하고 이렇게 하겠어요? 그렇죠? 그 말 자체를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보시면 뭐 보니까요. 해당 금융 거래 자료를 보세요. 검찰청이나 경찰청, 국세청, 관세청, 그 금융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등 자, 요런 데를 우리가 법 집행 기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법에 따라서 이렇게 법을 집행하는 기관에 제공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보세요. 이러한 법 집행 기관이 뭘 한다? 조사, 수사하고 그다음에 기소는 당연히 뭐 검찰에서 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봐야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난번 시험만 나올 때 이거 의외로 여러분들 많이 틀렸더라고요. 왜냐하면 수사, 기소 등의 의법 조치는 누가 하는 거예요? 금융정보분석원이 하는 거예요? 법 집행기관이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검찰이나 경찰이나 이런 법 집행기관이 그렇게 하는 거고 금융정보분석원은 뭡니까? 거기에다가 조치를 갖다 해달라고 좀 의뢰할 수 있는 거예요. 명확하게 그렇게 구분하셔야 돼요. 자, 그렇게 했던 게 우리 제가 16년 기출이라 써놨듯이 기출됐던 겁니다. 아시겠죠? 이 부분에서 의외로 좀 많이 헷갈리셨던 것 같더라고요. 자,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STR에서 이제 CTR, 요거 보세요. CTR이라는 거는, 자, 아까는 뭡니까? 의심스럽다? 그럼 금융기관 직원이 판단해서 보고하도록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보니까 잘 보고를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는 뭐다? 일정 금액 이상이면 자동으로 보고되도록 바로 그렇게 되도록 만든 게 바로 CTR입니다. 그래서 고액 현금 거래 보고 제도는 일정 금액 이상의 현금 거래를 FIU에 보고토록 한 제도다. 그래서 보시면 자, 요 체크를 하세요. 1거래일 동안 자, 중요합니다. 2천만 원 이상. 아까 우리 STR은 어떻습니까? 원래 2천만 원에서 1천만 원 하향 조정됐다가 지금은 기준금액이 삭제됐다 그랬죠. 근데 CTR은 1일 2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거래자의 신원, 거래일시, 거래금액 등을 객관적 사실을 전산적으로 보세요. 여기 자동 보고하도록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금융기관 직원처럼 판단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보고하도록 했다.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거 차이가 있는 거예요. 보세요. 주관적으로 판단하여 의심이 되는 합당한 사유를 적어 보고하는 아까 봤던 의심거래 보고 제도와 구별된다. 아시겠죠? 차이 정확하게 그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도입 당시에는 5천만 원 했다가 3천만 원 했다가 이제는 얼마? 2천만 원. 그래서 이렇게 두 개 비교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도입 목적은 여러분들 뭐 당연한 거죠. 밑줄 친 거 보시면 어떤 비정상적인 어떤 금융 거래를 효율적으로 차단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아까 STR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금융기관 직원의 주관적 판단에 의존하는 의심 거래 보고 제도만으로는 금융기관에 보고가 없다면 불법 자금을 적발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됐죠? 그다음에 객관식용입니다. 당연하겠지만 모든 국가가 이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아시죠? 당연하겠죠. 아직까지 뭐 이런 것들이 시행 안 되는 나라들도 있겠죠. 그래서 각국에 맞게 도입 운영되고 있지만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국제기구는 보시죠. 국제기구는 각국이 이러한 제도를 도입할 것을 적극 권고하고 있다. 권고라는 것은 의무상으로 규정하는 건 아니고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좀 보시고요. 그러면 이제 외국의 사례 한번 볼까요? 외국의 사례 보면 자, 그것만 밑줄 칠게요. 미국을 시작으로.
그래서 미국을 시작으로 여러 나라에서나 지금은 점차 확대되어 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자 굵은 글씨 있죠. 보시면 그 금액 정도가 달라요. 우리나라는 얼마였습니까? 기준 금액이 2천만 원이고, 자 우리 보면 미국, 호주, 캐나다 얘네들도 다 달러 쓰잖아요. 근데 자국 달러 기준으로 보통 1만 달러 기준 금액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만약에 우리나라 2천만 원이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한 번엔 1,500만 원, 한 번엔 1,800만 원 계속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 다중 거래는 보세요. 일정 기간 동안에 다중 여러 번 하는 거래는 단일 거래로 판단하여 그 합의 보고 기준 금액을 넘을 경우에도 자동 보고되도록 하는 장치를 두고 있다.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매번 여러분 보세요. 2천만 원 넘는다고 매번 자동 보고 들어가면 그거 확인해야 되고 확인하고 이러면 너무 번거롭잖아요. 그렇죠? 효율성도 떨어지고. 그래서 예외가 있습니다. 보시면 자금 세탁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그렇죠? 정부에서 하는 거,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의 어떤 그런 거래는 금융회사 스스로 판단하여 보고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보고 면제 제도를 두고 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이런 거는 안전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의심이 되는 게 거래가 아니니까. 자, 이런 거는 제거, 면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조심할 거는 보세요. 일반적으로는 누가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까? 그거 믿으시죠. 금융회사 스스로가 판단해서 보고를 면제하는 제도를 두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금융기관 직원도 그 정치 자금이나 불법 자금 이런 쪽과 의탁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보고 안 할 수도 있으니까.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다? 자 보세요. 우리나라는 딱 어떻게 했다? 면제 대상을 법에다가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융기관 종사자의 판단에 의할 것이 아니라 법으로 지정한 면제 대상 법정 지정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아시겠죠? 예, 그렇게까지. 이렇게만 딱 정리하시면 자 여기 틀릴 거 전혀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금융기관 종사자의 판단에 의해서 그 면제 기간을 제외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럴듯하게 여러분들 지문 나오더라도 속으면 안 돼요. 아시겠죠? 우리나라는 이런 식으로 금융기관이나 정부기관과 같이 뭐 불법 자금의 거래가 없는 경우에는 자 우리 면제, 그러니까 보고하는 것을 면제하도록, 금융기관 직원이 면제하도록 판단해서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면 틀린 거예요. 우리는 법정 지정 방식 딱 하고 있습니다. 법정 면제 지정. 자,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시면 그 표는 안 보셔도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캐나다, 호주 얘네들 다 달러는 쓰지만 화폐 가치는 다 다르잖아요. 어쨌든 자국 통화 기준으로 10,000달러, 우리나라는 2천만 원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딱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고객 확인 제도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고객 확인 제도라는 것은 여러분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 우리는 일반적으로 뭐만 그 실명이 있잖아요. 당신 이름이 뭐예요? 그 다음에 당신 이름 맞아요? 이것만 확인하는데 거치지 않고 나중에 심지어는 뭐다? 거래를 하는데 의심스럽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도대체 돈을 어떤 목적으로 송금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 있는 제도. 그게 바로 고객 확인 제도예요. 그러니까 점점 단계를 더 넓혀가는 겁니다. 자, 그럼 개념 요거 한번 잘 체크를 하셔야 돼요. 자, 보세요. 금융회사가 고객과 거래 시 고객의 자, 가장 기본 실명법상에서는 요것만 하도록 돼 있거든요. 우리 93년도에 들어왔던 실명법상에는 성명, 실지 명의 딱 요것만 물어보도록 했는데 좀 더 나아가서 주소하고 연락처까지 묻게끔 하고 그리고 좀 더 의심이 더 된다 그러면 어떤 경우 자금 세탁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 실제 당사자인지 그 다음에 금융거래 목적까지 확인하는 제도 그게 바로 여러분들 고객 확인 제도다. 자 단계별로 그렇게 점점 넓혀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금 세탁 이용 등에 이용되는 거 방지하기 위한 거다. 우리나라 법률에서는 이를 합당한 주의로서 행해야 하는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자, 고객 확인은 여러분들보다 금융기관 직원이 합당한 주의로서 행해야 될 자, 체크를 하세요. 의무사항입니다. 자, 요거는 이렇게 의심스럽다 그러면 의무사항으로서 이렇게 해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이제 내용들 여러분들 쭉 보시면은 뭐 되는데 그냥 별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 밑에 표 있잖아요. 요걸 여러분들 좀 체크를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세요. 자, 처음에 우리 93년도에 도입되었던 금융실명법에는 뭐만 확인하면 됐다? 이름하고 실명 여부만 확인하면 됐습니다. 그래서 금융실명법에는 성명과 주민번호. 자, 그러다가 자, 우리 06년 1월 도입된 우리 CDD 그 관련해서는 뭐까지 주소하고 연락처 그 다음에 고객 위험 제도라는 거는 진짜 말 그대로 자금 세탁 등의 어떤 그 우려가 있는 경우에 좀 더 강화된 고객 확인 제도예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실제 뭐까지
실제 당사자인지 여부와 금융거래 목적까지 확인하도록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고객, 저기 369페이지 위쪽에 보시면 EDD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바로 고객 위험 제도. 저기 실제 당사자 여부와 거래 목적까지 확인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다른 말로 고객 알기 정책이라고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세 가지로 이렇게 다 구분하셔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 고객 확인 대상이 되는 거는 자 보세요. 금융기관은 계좌에 자 체크를 하세요. 신규 개설. 그 다음에 2천만 원 이상의 저도 보면 잘 잡아야 돼요. 또는 미화 1만 불 이상의 일회성 금융거래 시 고객의 신원을 확인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구체적인 내용도 중요합니다. 자, 그럼 보세요. 계좌의 신규 개설. 그럼 보세요. 처음에 금융기관에서 예금 계좌를 만들거나 아니면 위탁 매매 계좌 등을 개설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당연히 뭐 한다? 우리 확인 절차를 거칩니다.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자, 일반적으로 금융기관과 계속적인 금융거래를 개시할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하는데 저 예시 있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그 일반적인 여러분 예금 계좌뿐만 아니라 이거 보시면 보험, 공제계약, 대출, 보증, 그 다음에 팩토링 계약, 그 다음에 뭐 양도성 예금증서 표지음의 발행, 금고, 대여약정, 보관어음 수탁 등도 계좌의 신규 개설에 포함된다. 그러면 신규 개설에 포함되니까 당연히 뭡니까? 고객 확인제도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보면 은행 같은 데 금고 있잖아요. 이런 거 빌리는 때는 자금 같은 거 이렇게 불법적으로 많이 넣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뭐라 했습니까? 실명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적용되기 때문에 보시면 금고 대여 약정조차도 뭐다? 이걸 계좌의 신규 개설로 봐가지고 실명 확인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거칩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2천만 원 이상의 그 일회성 금융거래. 그러니까 뭐 계좌를 개설하거나 그런 건 아닌데 그냥 한 번에 그냥 2천만 원 이상 이렇게 송금하거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럴 때도 실명 확인을 거친다는 겁니다. 실명 등의 확인을 거치는 거. 그래서 보시면 금융기관 등이 위와 같이 개설된 계좌에 의하지 아니한 금융거래를 말하는데 예를 들어 자, 뭐 통장으로 뭐 2천만 원 이상의 송금을 한다든지 외환 송금, 그 다음에 환전, 뭐 자기합수표, 발행 뭐 이런 것들도 다 여기 포함이 된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2천만 원 이상.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제가 만약에 300만 원을 갖다가 적금을 넣으면서 계좌를 개설해도 실명 확인 들어가죠. 이때는 그러니까 예금 계좌를 여러분 개설할 때는 금액의 범위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 그걸 좀 깊이 그냥 한번 좀 구분하시라고요. 뭐 시험에 나올 것 같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계좌를 신규 개설할 때는 금액의 한도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 거래에 뭐 10원을 하든 100원을 하든 통장을 만들 때는 뭐 해라? 이런 고객 확인제도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그 통장 없이 그냥 일회성 단발 거래로 끝나는 경우에는 어떻게? 금액이 2천만 원 이상이라는 그런 한도가 있다는 거. 그렇게 구분하시라고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살포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이제 우편금융이 가물가물할 때 시험 문제에 자 2천만 원 이상의 계좌에 신규 개설할 때 2천만 원 이상을 뭐 계좌 신규 개설할 때 고객 확인제도 적용된다 이러면 틀리는 거라는 거예요. 신규 계좌 개설할 때는 금액의 한도가 없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가물가물 본 거는 같은데 이게 틀리는 경우가 그런 경우라는 거예요. 아시죠? 그렇게 정확하게 그렇게 구분을 하시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 고객 확인 내용과 관련해서 신원 확인할 때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 일반적인 개인 한번 보세요. 개인 딱 보면 실제 명의, 그 다음에 그러니까 실제 명의 같은 경우 보통 이제 주민등록증이나 이런 거 보고 확인하잖아요. 그 다음 주소, 연락. 근데 제가 여기서는 여러분들 좀 확인하는 거는 저거 하나만 확인하시면 돼요. 다른 거는 여러분들 다 봐도 별 문제가 없는데 자, 비영리 법인하고 기타 단체에 좀 특이한 게 하나 있죠.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설립 목적이 있잖아요. 이거 좀 체크를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재단법인, 말 많은 재단법인 이럴 때는 설립 목적 그런 것들을 갖다가 신원 확인 사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영리 법인 같은 경우는 설립 목적도 확인한다. 나머지 것들은 뭐 여러분들 봐도 당연한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시험에 그렇게 나올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설립 목적을 확인하는 데는 비영리 법인, 뭐 기타 단체 이 경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렇게 보고 그리고 이제 강화된 고객 확인으로서 보세요. 여기 보시면 고객이 자금 세탁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뭐다? 단순한 신원 확인 외에 뭐까지 추가를 한다? 제일 넓게 보는 거예요. 뭐까지? 실제 당사자인지 그 다음에 금융거래 목적까지 확인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 EDD 해가지고 강화된 고객 확인 제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금 세탁에 우려가 있을 때는 여러분들 실제 당사자인지 그러니까
계좌 개설할 때 실명 확인을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금융 거래를 할 때 이 사람이 홍길동인지를 한번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민증 한번 보세요. 딱 한 다음에 그때 처음에 우리 통장 만들 때 그거랑 비교를 하고 그다음에 이거 송금을 하려는데 왜 하려고 하는지 거래 목적까지도 확인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4번 챕터 보시면 EDD 해가지고 여러분들 강화된 고객 확인이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 의무화 시키고 있다라는 정도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까 봤던 거예요. 자금 세탁에 우려가 있는 경우에 실제 당사자 여부, 금융거래 목적 확인도 가능하게 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그동안 얼마나 많은 이런 자금 세탁이나 그런 게 많았겠나 이 말이겠죠. 자,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기출 하나 보겠습니다. 그 작년 문제네요. 자, 작년 문제. 저는 이거 되게 쉽게 풀었는데 그 시험 끝나고 저 작년에 수원에서 시험 봤거든요. 시험 보고 오는데 운전하고 있는데 막 톡이 막 여러 개 와가지고 이거 물어보는 분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이거 몇 번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 말이 정답도 아닌데 제가 대답하니까 이러면서 막 제가 되게 미안한데 어쨌든 자 볼게요. 1번 자 자금 세탁이란 아까 우리 봤던 거는 일반적으로 자금의 위법한 출처를 숨겨 적법한 것처럼 위장하는 과정. 맞죠? 그래서 이거는 뭐 큰 의미 없고요. 2번 보시면 의심 거래 보고 제도 대상에 정해진 기준 금액은 없으면 자 이거 기준 금액 삭제됐다 그랬죠. 그렇죠? 기준 금액 없으면 다음에 이거 특징은 뭐다? 금융기관이 주관적 판단이라 했습니다. 주관적으로 판단하여 보고한다. 맞습니다. 그다음 3번 보세요. 금융정보 분석원은이에요. 분석원은 보고된 혐의 거래를 조사 수사하여 법 집행기관의 기소 등의 의법 조치를 의뢰한다. 자, 이게 말장난 같지만 여러분들 내용을 아는 분들은 진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거예요. 보세요. 금융정보 분석원이 조사 수사한다고 했습니까? 수사는 금융정보분석원이 수사권은 절대 없어요. 아까 말했던 뭡니까? 검찰, 경찰, 그 다음에 뭐 경제 분야에 있어가지고는 뭐 국세청이라든지 뭐 안보 분야 쪽에는 국정원 쪽에 부분적으로 있을 뿐이지 이런 일반 공무원들이나 일반 금융기관에는 절대 없습니다. 근데 막 이거 국어 때문에 여러분 틀렸다고 이게 무슨 국어 시험이냐고 그러는데 이건 뭐 국어라고 보기도 어렵죠. 보세요. 근데 여러분 보시면 헷갈리나요? 혐의 거래를 조사, 수사하여 법 집행기관의 기소 등의 의법 조치를 의뢰한다. 그러니까 의법 조치를 의뢰한다. 의법 조치를 의뢰한다는 말인데 조사, 수사하여라는 말 자체가 지금은 확연히 틀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조사, 수사, 기소는 누가 한다? 법 집행기관이 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음 마지막으로 네 번째 보시면 고객 확인 제도의 대상이 되는 계좌의 신규 개설에는 그래서 제가 이거 참 신기하게 문제집에 넣고 강조했는데 요거 봐요. 이런 것들 다 포함이 된다. 대여, 금고 대여 같은 거 이런 것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때 우리 이 사람의 실제 명의나 그런 것들을 확인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이렇게 아시겠죠? 그래서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원래 그래요. 문제를 객관식 이렇게 단원별로 보고 문제 풀면은 다 맞출 것 같아요. 제가 어제도 그 형소법 수업을 하는데 그 학생들이 보면 형소법 이제 그 경찰이나 검찰 준비하는 친구들이 형소법 많이 어려워하거든요. 그 보면은 전 범일 때는 막 어렵다고 하는데 단원별로 하면 진짜 쉽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쉽죠 그러면 그런 것 같은데요 라고 하는데 이게 또 모이면 또 어렵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다 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조금 알더라도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합니다. 객관식에는. 4개 중에 여러분들이 하나를 진짜 정확하게 알면은 정말로 여러분 맞출 확률이 뭐 25%가 아니라 75%로 늘어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냥 어렴풋이 그러니까 객관식 문제 내는 사람이 바보같이 완전히 동떨어진 그런 걸 내는 게 아니라 비슷비슷한 걸 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렴풋이 아는 거는 진짜 아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최소한 공부를 뭐 몇 달 이상 했으면 전혀 책에 없는 내용이 나오지는 않은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렇게 좀 보셔야 됩니다. 아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일까요? 국사라든지 뭐 컴퓨터 일반이든지 영어, 한자 이런 것도 마찬가지일 테니까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 자, 생명보험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우리 챕터 중에 여러분들 크게 5가지로 나누면 마지막 단원이에요. 자, 보험. 자, 보험은 여러분들 여러분들 많이 들었으면 잘 아실 거고, 근데 시험 용어로는 여러분들 좀 약간 법적인 개념, 이게 이제 보험이라는 게 우리 상법 쪽에 보면 내용이 좀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강의할 때 되게 신나게 강의했던 부분이긴 한데, 자,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보험의 의, 이런 건 시험 안 나오겠죠. 보험이라는 건 여러분들 그것만 한번 보시면 돼요. 일상생활에서는 보험 비출 칠게요. 예측할 수 없고 우연 발생적인 사고가 항상 도사리고 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자, 보험사고라는 거는 우연적인 사고에 기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1년 뒤에 반드시
뭐 어디 목이 아플 거야 이렇게 확인하고 이렇게 보험을 드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뭐 생명보험이든 뭐든 간에 언제 하여튼 사람은 사망하기는 마련인데 그게 언제 죽을지는 모르잖아요. 그렇죠? 다음에 다치기도 할 가능성은 없지만 언제 다칠지 모르는 어떤 우연적인 그런 사고에 의한 거예요. 그래서 우연 발생적인 사고, 그 다음에 예측할 수 없는 사고. 자, 요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사기보험이라는 게 뭡니까? 원래는 예측할 수 없는 사고야 되는데 일부러 뭡니까? 사고를 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연적인 사고도 아니고 예측할 수 없는 사고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걸 뭐라 그래요? 사기보험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키워드고요. 그 다음에 생명보험의 개요 관련해가지고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한테 자 어떻게 합니까? 이분한테 보험료 다 받아가지고 보험료가 이딴만해지면 이제 뭐 보험 사고가 일어난 분한테 그것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바로 생명보험이에요. 주로 사람의 생사에 관련된 불의 사고에 관한 경제적 손실을 보전한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합리적으로 계산돼 소액의 분담금, 그걸 보험료라고 하거든요. 보험료를 모아가지고 이제 공동 준비 재산을 조성하여 불의 사고, 이게 보험 사고입니다. 보험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약정된 금액, 즉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바로 생명보험이다. 자, 시험과 관계없고요. 그다음에 생명보험의 역사, 이게 제가 좀 정말 죄송한데, 지난번 시험할 때 좀 죄송했던 게 생명보험의 역사할 때 제가 고대 중세 이런 걸 오히려 더 중시했는데 요 뒤쪽에서 정말 문제가 하나 나왔더라고요. 자, 보세요. 고대. 자, 키워드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생명보험의 역사와 관련해서 고대 한번 볼게요. 자, 우리 고대는 뭐와 관계되는 거? 그거만 좀 체크를 할게요. 자, 해상무역에서 발생하는 손해를 구제하기 위한 것. 그래서 여러분들 해난을 입은 사람들을 구제하는 제도. 그러니까 여기는 해난. 그래서 고대 같은 경우는 1번 보세요. 천재지변 등에 대한 손해, 여행기 도난, 재해로 인한 어떤 발생한 손해를 공동으로 부담하는 제도로서 어떤 생명보험의 역사가 시작됐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다가 이제 중세는 뭡니까? 중세 때는 한참 뭡니까? 배를 갖다가 건축하고 그 다음에 나침반 그런 게 발명되면서 멀리 원거리까지도 항해가 가능했잖아요. 그래서 무역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보다도 훨씬 많은 사고가 일어났겠죠. 그래서 항해 도중에 일어난 손해를 공동으로 부담하는 공제제도, 길드 정도만 체크를 하시면 돼요. 중세는 자 항해와 관련되는 어떤 그런 공제제도가 발달했고요. 그다음 길드라는 것은 우리 게임에도 보면 혹시 게임 좋아하시는 분 뭐 길드라는 말을 쓰던데 그게 뭡니까? 길드가 같이 모여가지고 한 팀을 이루는 건가요? 뭐 같은 거예요. 우리가 같이 모여가지고 뭐 똑같은 거죠. 이렇게 돈도 십실반 내가지고 나중에 뭐 사고가 나면 그걸 한 사람한테 몰아주고 나는 거 그런 것들 그렇게 봐도 되겠죠. 그래서 길드가 유사한 게 바로 여러분들 오늘날 그 생명보험의 발달에 커다란 기여를 했다. 이게 중세고요. 그다음에 근대는 그냥 이탈리아 톤티라는 사람의 톤틴 연금 정도만 체크를 하시면 돼요. 자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없습니다. 톤틴. 자,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됐냐라고 보니까 뭐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겠죠. 국사 공부하시니까. 자, 그러면 우리나라는 신라 시대 때 여기 그 신라 시대에 그게 좀 굵은 것이 있으면 좋았는데 자, 보라는 제도가 있어서 빈민 구제에 활용되었고 이와 유사한 그러니까 창 그런 게 있었고요. 고려 시대 때는 보와 유사한 게 있었고 그다음 개는 아직까지 오늘날에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개 이렇게 주로 구휼, 질병, 장례 이런 것들은 상호 부조 제도다. 자, 이렇게만 좀 보세요.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근대적 생명보험은 1870년 일본과의 강화도 조약 체결로 일본에 의해서 도입되었는데 최초의 생명보험회사인 조선생명보험회사를 우리가 1921년에 설립했다.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근데 제가 좀 그때 강조를 드렸던 건 4번을 좀 강조 드렸어요. 자, 우리 보험 그러니까 이번에 안 나왔으면 또 다음에 넣을 수 있는 거니까 한번 보세요. 이후 1946년, 즉 강복 이후부터 1959년 중 6개 생명보험회사가 차례로 설립되었으나 이때 아직 제대로 발전하지는 못했다. 여기서 보시고 이제 60년, 70년, 8, 90년 한번 보세요. 60년대는 우리 때 뭡니다? 자, 수출 중심 경제 기반으로 인한 뭐가 발전했다? 자, 체크를 할게요. 해상보험. 그 다음에 70년대는 우리가 아껴서 저축하자. 그래서 저축성 보험. 그래서 60년대 해상보험, 70년대 저축성 보험. 그 다음에 8, 90년대 들어와가지고는 이제 마이카 시대 자동차 많이 늘어났죠. 그래서 자동차 보험이라든지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어떤 가계성 보험, 무슨 생명보험이나 뭐 상해보험 같은 뭐 이런 것들 가계성 보험들이 많이 성장했다. 그래서 요 순서 정도 좀 제가 체크를 하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시험에 나오진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60년대는 무슨 보험? 해상. 70년대는 저축. 8, 90년대는 그 자동차랑 일반 가계성 그렇게 구분 좀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시고요. 자, 그렇게 좀 하시고 제가 그래서 5번에 이거 이상하네요. 제가 편집해서 보낼 때랑 그게
다 빠져있네요. 자, 5번 이거 여러분 저기 기출됐던 거거든요. 여기서 기출됐습니다. 근데 정말 세세하게 기출됐던 게, 자, 보세요. 꼼꼼하게 볼게요. 우체국 보험은 1929년 5월에 제정된 조선강리 생명보험령에 따라, 자, 우체국 보험의 역사입니다. 조선 총독부 최신국이, 자, 동그라미 할게요. 종신보험하고 양로보험을 시판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우체국 보험이 어쨌든 여러분 1929년 이게 기술됐던 겁니다. 1929년. 그러니까 할만하죠, 그렇죠? 이거 1929년인지 저도 몰랐습니다. 근데 이걸 맞춘 게 또 더 대단한 것 같기는 한데, 근데 객관식이니까 가능했죠. 근데 종신보험, 양로보험은 제가 수업 중에 좀 언급을 드렸거든요. 자, 종신보험, 양로보험 이걸로 다 시판하기 시작했고, 그러다가 1952년 자, 이런 국민생명보험법, 우편연금법이 제정되면서 일본식 명칭이었던 어떤 간이생명보험이 국민생명보험으로 개칭되고, 이때부터, 자, 요 체크를 할게요. 생명보험 4종, 종신, 양로, 교육, 질병. 자, 요거. 그 다음에 연금보험 4종으로서 즉시연금, 양도연금, 근로, 학자연금으로 확대해서 사업을 지속하였다라고 되어 있네요. 밑줄 친 게 다 빠져가지고 좀 죄송한데, 자, 어쨌든, 자, 우리 보세요. 우리 생명보험은 일본에서 도입됐고, 최초의 생명보험은 1921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연도를 좀 모르셨다 하더라도 지금 생각해 보면, 자, 최초로 도입된 거는 21년이고 우체국에서 최초로 한 거는 29년이고 이렇게 구분하셨으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번에 출제하신 분들 머리에 좀 상당히 좀 신경을 많이 쓰셨던 것 같은데, 어쨌든 21년 관련해서 우리나라 최초의 생명보험회사인 조선생명보험주식회사 설립됐고요. 29년도에는 자, 종신보험, 양로보험, 자, 이걸로 시판되기 시작했고, 그래서 뭐가 국민생명보험법, 우편연금법이 하면서, 자, 명칭이 뭘로? 간이생명보험에서 국민생명보험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이렇게 딱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명보험 4종, 다음에 연금보험 4종 그렇게 바뀌었다. 그래서 자, 이 실제 시험 문제입니다. 우체국 보험의 역사를 설명한 보기에 기억에서 디귿에 들어갈 내용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이라고 그렇게 보시네요. 아, 이거 25년은 왜 넣어놨죠? 그러네요. 자, 어쨌든 저 연도는 솔직히 저도 몰랐습니다. 근데 이제 니연부터 이제 파고 들어갔죠. 우체국 보험은 땡땡년 5월에 조선 간이생명보험령에 따라 종신보험하고, 그렇죠, 양로보험. 그래서 이거 3번, 4번은 아닙니다. 1번, 2번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요. 뭐 지금은 이제 우리 알지만은 몇 년도였습니까? 1929년도 이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세분, 그러니까 연도 이거 몰라더라도 맞출 수 있는 거예요. 뒤에 보시면 마지막 부분 1952년 12월 국민생명보험법 및 우편연금법이 제정되면서 간이생명보험이 뭘로? 그렇죠, 국민생명보험으로. 근데 시험장에서 국민생명보험이지 우편생명보험이지 둘 다 말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 정확하게 좀 알려두시고 싶습니다. 정답은 여러분들 2번입니다. 이런 거는 답을 알고 나면 되게 쉬운데 실제로 문제 풀기에는 상당히 까다로웠던 그런 문제였던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생명보험의 구성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생명보험 계약 관련해서 계약 관계자라든지 보험 계약의 요소들, 요 개념들 있잖아요. 이건 한 번에 여러분들은 이해를 하시면 어려운 거 전혀 없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제가 만약에 보험사입니다. 보험 모집이 보험사가 있을 거고, 거기 보험을 파는 보험 설계사라고 하잖아요. 그 보험 설계사분이 계실 거고, 그리고 이제 보험 설계사분이 주로 이제 제일 잘 많이 찾는 분이 지인들이겠죠. 가까운 분 통해서 이번에 생명보험 계약 하나 들어. 알았어. 딱 계약을 듭니다. 근데 생명보험 계약이 보험계약자 자신을 갖다가 자신의 생명, 목숨을 담보로 계약을 들 수도 있겠지만, 계약자가랑 그 생명을 담보로 하는 피보험자가 서로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다를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개념을 한 번에 그냥 정리할게요. 이번 시간 요 생명보험과 관련해서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딱 정리하시면 요 앞부분은 그냥 다 끝나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앞으로 보험자라는 말을 쓸 거예요. 보험자. 이게 법적인 용어예요. 보험자라는 말은 다른 말로 보험회사입니다. 자, 보험자라를 쓸 거예요, 주로. 그러니까 보험자라는 말은 보험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보험계약자.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이렇게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삼성생명 보험회사에서 와가지고 저랑 생명보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누구의 생명을 대가로? 저의 생명을 대가로. 그러면 내가 사망하면 나의 사망보험금은 누구에게 준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자, 그 뭐냐면 보험 계약자가 자신의 생명을 생명을 담보로 할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목숨을 담보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걸 그 사람을 우리가 피보험자라고 합니다. 보세요. 보험자, 피보험자, 피보험자 이 사람. 이 사람이 사망하면, 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사망하면 보험 수익은 본인이 먹겠다 할 수도 있겠고 본인이 아닌 다른 제3자가 먹을 수 있겠죠. 제일 사기가 많은 게 어떤 경우일까요? 목숨은 다른 사람, 수익은 계약자 본인 이거겠죠. 그렇죠. 요 구조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개념을 설명해야 되니까 아예 다 다른 걸로 할게요. 보험 수익자를 다른 사람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볼게요. 보험자를 우리가 갑이라고 하고 보험 계약자를 을이라고 하고 우리 피보험자를 병이라고 하고 자, 보험 수익자를 정이라고 할게요. 그럼 보험 계약 체결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둘이 계약을 체결해서 그럼 누구를 갖다가 생명을 갖다가 담보로 할까요? 생명을 담보로 하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자, 어쨌든 피보험자를 누구로 할까요? 병으로 할게요.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가 나의 목숨을 담보로 생명보험이 체결됐다. 그럼 언제 어디서나 뭐가 있습니까? 생명 위협에 우려가 있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피보험자와 다를 경우에는 이 사람한테 반드시 뭘 하도록 서면에 의한 동의를 받도록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서면에 의한 동의를 받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보험 수익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개념 하나 볼게요. 자, 요 개념 자체는 알겠죠. 그러면 자, 두 사람 사이에 한번 관계를 볼게요. 자, 보험 계약자하고 보험자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면은 보험 계약자는 어떤 의무가 있을까요? 보험, 그렇죠. 보험금입니까? 보험료입니까? 구분하셔야 돼요. 보험료를 갖다가 뭐 일정 기간 동안 계속 납입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보험료를 납입해야 될 의무가 있고 그럼 보험자 입장에서는 뭡니까? 보험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 사고라는 거는 뭐 상해 같으면 다치는 거, 생명보험이면 사망하는 거겠죠. 이런 게 발생했을 때 뭘 지급해라? 보험금, 그렇죠. 보험금을 누구한테? 보험 수익자에게 지급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명보험이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에 자, 특히 뭐 수익자하고 피보험자 다른 경우 더 위험하겠죠. 그렇죠? 피보험자하고 수익자 다를 경우 이 사람한테 뭘 요구하도록 한다? 서면에 의한 동의를 요구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실제로 13살짜리 애들한테 13살 애를 갖다 피보험자로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만 15세 미만은 그 생명보험의 피보험자로 할 수도 없다라는 그런 제한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험 수익자는 뭐 한다? 보험 사고가 발생했어요. 이분이 돌아가셨다. 그러면 돈을 안 주면 누구한테? 보험자, 보험회사한테 보험금을 달라라는 그런 권리가 있습니다. 됐죠? 그럼 보세요. 타인, 자기를 위한 생명보험이다. 이건 뭘까요? 자기를 위한. 그러니까 이 개념이 이제 나오거든요. 자기를 위한 생명보험이 있을 거고 타인을 위한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자기의 생명보험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타인의 생명보험이 있을 겁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보세요. 자기를 위한 생명보험이라는 건 뭡니까? 보험 수익을 누가 가지겠다는 거예요? 계약한 사람이 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험 수익자가 이 정이라는 사람이 따르는 게 아니라 을이 뭐가 되는 거예요? 보험 수익자 정 역할까지 같이 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를 위한이고 보험 수익자가 따로 있는 거는 보험료는 얘가 실컷 납입하고 보험금은 누가 타는 거예요? 다른 사람 보험 수익자인 정이 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가 된다?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 다음에 자기의 생명보험 말 그대로 누구의 목숨? 자기. 그러니까 피보험자를 누구로 한다? 계약자 본위로 하는 걸 자기의 생명보험이라고 하고 타인의 생명보험 이때는 뭡니까? 보험계약자와 뭐가 다르다?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 아시겠죠? 다른 사람의 목숨을 이렇게 이 개념도 여러분들 시험에 나왔던가요? 하여튼 나올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이렇게 딱 보고 시작을 한번 하겠습니다. 375페이지 보험자 위험을 인수한 보험회사 그러니까 보험자 이꼬르 보험회사라고 부르시면 되고 무슨 의무가 있다?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계약 당사자. 자, 여러분 여기서 계약 당사자는 누굴까요? 우리 우편할 때도 그 계약 당사자나 이런 거 얘기했듯이 계약 당사자는 갑하고 을이죠. 그래서 보험계약자는 계약 당사자다. 보험계약에 대한 각종 의무, 권리를 갖는다. 그 다음에 피보험자. 자, 보시면 보험계약에서 본인의 목숨, 건강 등을 담보시킨 사람을 말하고 그래서 우리 피보험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인 규제, 뭐 서면에 대한 동의를 요구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보험 수익자는 보험 사고에 대해서 보험금 지급을 청구 수령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 다 이해되시죠? 이 개념만 정확하게 여러분들 하셔야 돼요. 딱 요거 4개만 머릿속에 딱 정확하게 정리하시고 그 다음 여러분 보시면 보험계약의 요소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보험 목적물 또는 보험 대상이라는데 생명보험이면 좀 쉽습니다. 보험 대상은 뭡니까? 병의 목숨이죠. 생명이 바로 보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피보험자의 생명, 그건 생명보험이고 신체는 뭐죠? 뭐 상해보험 같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는 신체 이런 걸 말합니다. 자, 이걸 밑줄이 빠졌는데 보험의 목적물은 자, 꼭 좀 체크를 할게요. 자, 밑줄 주십시오. 보험자가 배상해야 할 범위와 한계를 정해준다. 당연한 겁니다. 자, 우리 목숨이라는 거는 조금 여러분들 하기가 그러니까 상해보험 한번 할게요. 자, 병이라는 상해, 병을 피보험자로 해서 상해보험을 들었다. 그럼 여러분 보험금은 어떻게 나옵니까? 얘가 얼만큼 다치느냐에 따라서 나오는 금액이 다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험을 갖다 체결할 때 보통 계약을 하잖아요. 뭐 전치 몇 주 이상 아니면 뭐가 다쳤을 때는 보험금으로 얼마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그거는 누구에 따라서 피보험자가 얼마나 다치느냐에 따라서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보험 보시면 피보험자의 보험자의 목적물, 그러니까 요 상해, 신체 또는 뭐 생명 같은 이런 보험의 목적물, 요게 뭘 결정한다? 보험금의 범위를 결정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요 개념 꼭 좀 객관식 용어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거니까 저 문제집에는 여러 번 넣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보험의 목적물은 보험회사가 배상해야 될 보험금의 어떤 범위와 한계를 정해준다라는 거 꼭 좀 기억을 하십시오. 자, 그렇게 보시고요. 다음 보험사고라는 거는 말 그대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될 사유가 되는 걸 말해요. 생명보험이면 사망이겠죠. 다음에 상해보험 같은 경우는 뭐 다치는 그런 것들이겠죠. 그래서 보험금 지급 사유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고, 다음 보험금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보험회사가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 수익자에게 주는 돈을 갖다가 보험금. 그 다음에 보험기간이라는 거는 보험에 의해서 보장이 제공되는 기간인데 잘 보세요. 요 뒤에 거 별표 칩죠. 자, 제가 정말로 강조를 많이 드렸던 부분이 요겁니다. 상법에서는 보험자의 책임 개시 시간, 자, 계약 기간이 아니라 책임 개시 기간은 언제다? 최초의 보험료를 지급받은 때부터 개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잘 보세요. 자, 갑하고 을이 생명보험계약 이렇게 딱 이런 구조로 체결을 했습니다. 계약을 딱 체결하면 여러분들 그 뒤쪽이 이제 나오겠지만 보험계약은 여러분 그냥 둘이 뭡니까? 보통 보면 여기 이제 갑다시라는 보험 설계사입니다. 보험 설계사는 계약을 책임할 권한이 없어요. 그냥 말 그대로 뭡니까? 그냥 그걸 대리해주는 그런 역할 정도예요. 그래서 보험계약 막 체결하면 여기서 그러잖아요. 서류 받아다가 심사를 할 거예요. 그럼 보험회사에 딱 간 다음에 통과됐습니다라고 여기 알려주면 그때서야 뭐가 되는 겁니까? 보험계약이 그때 체결되는 거예요. 보험계약 체결해서 좋다. 보험증권도 받고 좋다. 나 하는 순간에 뭡니까? 병이 사망했다. 그러면 정이 제가 저 을한테 들었습니다. 제가 보험 수익자인데 병이 사망했으니까 보험금 주세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험 책임 기간은 언제부터 보험기간 그 책임 개시되는 기간은 요 보험 계약자가 여기에다가 최초로 첫 번째 뭘 하는 거? 보험료를 그렇죠. 납부할 때입니다. 이렇게 첫 번째 알겠죠? 계약만 체결됐다고 되는 게 아니라 최초로 뭐다? 보험료를 한번 1회분이라도 어쨌든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뭡니까? 보험계약과 체결과 동시에 뭐 하면 돼요? 보험료를 먼저 딱 납부하는 순간 그때부터 뭡니까? 보험기간이 딱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그 기간 내에 이분이 사망하면 누가? 정이 보험금을 탈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상법에 명문화 그렇게 시켜놨어요. 그냥 최초의 보험료를 납입받은 때부터 보험금을 갖다 지급할 의무를 진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험자의 책임 기간은 최초의 보험료를 지급받은 때부터 개시한다고 규정되어 있고요. 다음 보험료라는 거는 누가? 보험계약자가 지급하는 거예요. 보험자에게 지급해야 될 금액이다. 그래서 만약에 보험료 납부하지 않으면 보험회사에서 뭐 할까요? 계약 해지 같은 거 하겠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험료 납입기간 해서 정기납, 단기납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 정기납은 그런 거 있잖아요. 보험 보장기간 있잖아요. 보장기간 동안 계속 우리가 뭐 보험료 내는 거 그게 정기납이고 단기납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동차 보험 생각하세요. 여러분 자동차 보험 낼 때 어떻게 해요? 1년씩 한 번에 뚝 내버리잖아요. 보험료는 한 번 딱 내지만 그 보험기간은 어때요? 보통 1년 딱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단기납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보험기간 뭐 10년짜리 넣으면 10년 동안 계속 뭐 만 원씩 내야 되는 거는 정기납. 그래서 한 번에 툭 돈 주고 그다음에 그 보장기간이 뭐 10년, 5년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그게 단기납. 개념 이해되시죠? 그래서 보험료를 보험기간에 전기간에 걸쳐서 납부하는 보험을 전기납이라고 하고 보험료의 납입기간이 보험기간보다 짧은 기간에 종료되는 거, 요걸 우리 단기납. 그래서 옆에 예시로 그냥 자동차 보험 이렇게 해보세요. 자동차 보험은 1년씩 그냥 한 번에 보통 내잖아요. 1년씩 이해되시죠? 예, 그렇게 좀 보시고. 그래서 또 기출 보십니다.
기출 볼게요. 2014년도 1번 보험계약에서 본인의 목숨이나 건강 등을 담보시킨 사람 제일 안타까운 분이죠. 자, 그죠? 피보험자라 한다. 맞는 내용이네요. 2번 보험계약자가 보험에 의해서 보장을 받기 위해서 보험자에게 지급해야 될 금액을 보험료, 계약자가 보험자에게 지급하는 거 보험료 맞습니다. 보험에 담보된 생명이나 신체에 관하여 불확정한 사고, 즉 위험이 발생하는 것, 그러니까 이런 불확정한 사고가 발생하는 우리가 보험사고, 이게 바로 보험금 지급 사유가 되는 거라 그랬죠. 3번 맞습니다. 4번 보험기관에 대하여 상법에서는 보험자의 책임을 최초의 보험료 납입 여부와 상관없이 청약일로부터 개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쓸데없는 소리죠. 그래서 4번이 잘못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시험 출제하시는 분이 이건 막무가내로 되는 게 아니라 진짜 이건 상법 파트에서도 이건 되게 중요하게 이렇게 둔 이유가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들이 이렇게 나온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 생명보험의 기본 원리까지 좀 볼게요. 자, 상부상조의 정신. 자, 이건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생명보험이라는 거 여러분 말 그대로 상부상조의 정신이 맞잖아요. 여러분들 보험료를 갖다가 다수부터 거둔 다음에 한 분이 돌아가시면 거기에 이제 돈을 갖다가 이런 보험금을 지급하기 하는 거. 그게 바로 상부상조의 정신이에요. 그래서 서로 뭐 돕고 일정 금액을 모금하여 공동 준비 재산을 마련해 두고 그 구성원 간에 한 사람이 어떤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하면 그걸 지원해 주는 거. 그게 바로 상부상조의 정신인데 밑줄 친 거 보세요. 상부상조의 정신을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제도화한 것이 바로 생명보험이며 자, 요의 기초가 되는 게 바로 대수의 법칙, 생명표, 수지, 상등의 원칙 등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기초로 해가지고 우리 생명보험이라는 걸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상부상조의 정신을 과학화, 합리화했다. 그래서 인문 분야에서 여러분들 인문 제도 분야에서 그 역대 최고의 뭐 발명품이라고 한다는 게 보통 보면 보험이라든지 주식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험이라는 것도 물론 이제 보험이 악용되고 너무 영리화되는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갑자기 불의의 사고가 당했을 때 뭐 급한 돈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목돈이 필요할 때 이런 보험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거니까. 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자, 아까 우리 방금 대수의 법칙, 생명표, 수지, 상등의 원칙이거든요. 요 개념과 관련해서 한번 좀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자, 볼게요. 대수. 그럼 대수가 딱 한자를 잘 보세요. 무슨 숫자예요? 큰 수죠. 큰 수로 하지 말고 숫자가 뭐 크다는 게 이자 이렇게 큰 게 아니라 숫자가 많다. 그렇죠. 다수라는 말이 더 맞겠네요. 많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시면 측정 대상의 숫자 또는 측정 횟수가 많아질수록 자, 예상치가 실제치 근접한다. 즉 정확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시면 우리 대한민국 남성들의 평균 수명이 만약에 70세다라고 한다면 그 70세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아닌데요. 제 옆집 사는 할아버지는 아직 100살이 넘으셔도 사시는데요. 또 그리고 동네 분은 다 100살이 넘으신데요. 이렇게 하면 표본이 몇 개 안 되면 우리가 했던 평균치하고는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 표본치가 많으면 많을수록 뭐습니까? 그 어느 일정한 그 기준점에 근접해지는 거예요. 정확한 우리가 수치를 찾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험료랑 보험금 이거 자기 마음대로 주는 게 아니라 뭡니까? 온갖 그 표본을 조사해가지고 우리의 어떤 기대 수명이라든지 보험료를 얼마나 책정하고 보험금을 얼마나 책정할 때 우리 보험회사에서는 얼마나 수익을 낼 수 있고 이런 거 다 뭡니까? 일일이 계산해가지고 자기들은 절대 뭡니까? 손해 안 보는 장사를 하겠죠. 그렇죠? 그게 바로 여러분들 쉽게 말하면 표본이 많으면 많을수록 정확한 값을 우리가 산출해낼 수 있다는 게 바로 대수의 법칙이에요. 자,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즉 관찰 횟수를 늘려가면 일정한 발생 확률이 나오고 관찰 대상이 많으면 많을수록 확률의 정확성은 커지게 된다. 아시겠죠? 이게 바로 대수의 법칙. 자, 보세요. 그래서 보세요. 이러한 대수의 법칙이 특정인이 언제 사망할 것인지 예측할 수는 없겠지만 많은 사람들을 관찰하다 보면 매년 일정한 비율로 사망한다는 것. 그래서 이분이 A라는 사람이 올해 죽을까? 내년에 돌아가실까? 이거는 판단하기는 어렵겠지만 근데 평균치를 보니까 1년 매년에 대한민국은 매년에 뭐 몇만 명, 몇십만 명, 몇백만 명이 사망한다는 거 이렇게 표본이 나오겠죠. 그러면 우리가 지출해야 할 금액은 이 정도고 그럼 받아야 될 금액은 이렇게 책정해야겠다라는 걸 자기들이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자가 정확한 보험료율을 산정하고 미래에 발생하는 손실의 빈도와 강도에 대해서 보다 정확하게 예측하기 위해 사용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경우에도 뭐 이런 것들을 관찰해 보면 대수의 법칙에 따라 발생 확률을 구할 수 있고요. 사람의 사망 역시 이러한 방법을 통해 어떤 연령대의 사람들이 1년간 몇 명 정도 사망할 것인지를 산출할 수 있는데 이를 우리가 사망률이라고 한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렇게 대수의 법칙 하나
대수의 법칙. 자, 요거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지난번에 당일 시험에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생명표. 생명표는 보세요. 대수의 법칙에 따라서 연령별 생사 잔존 상태를 나타낸 표. 그러니까 생명표는 국민 생명표, 경험 생명표로 구분하고 그 외에 또 우체국 생명표가 있는데 그냥 이거는 여러분 시험 나올 가능성이 없는 게 보세요. 국민 생명표는 뭐다? 국민이나 특정 지역의 인구를 대상으로 이제 통계에서 과연 사망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걸 확인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경험 생명표라는 것은 자, 이거 보세요. 보험회사에서 즉 생명보험회사나 공제처업 등의 어떤 가입자에 대해서 실제 사망한 걸. 그러니까 표본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전 국민 대상이냐, 보험회사에 가입한 사람들 대상이냐, 우체국 생명표는 그럼 우체국 보험에 가입한 사람들 대상이냐.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시험에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그냥 이게 생명표다. 그 다음에 대수의 법칙하고 수지 상등의 원칙. 제가 이거 좀 구분 좀 하시기를 좀 바란다라는 생각을 늘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당일 시험에 나왔어요. 두 개를 구분해야 되는 거. 수지 상등의 원칙 보세요. 계약자 등의 입장에서 보면 개별적으로 보면 수익과 지출이 안 맞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뭐 보험료를 갖다가 한 5년이면은 뭐 어떤 보험 사고를 당할 것 같아서 한 5년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너무 몸이 튼튼한 거예요. 20년 동안 계속 보험료만 내고 있던 거예요. 그렇게 보면 저는 적자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반면에 어떤 사람은 뭡니까? 보험료 한 2번 냈는데 보험금을 타먹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사람 보면은 뭡니까? 흑자, 수지 맞을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적자일 수도 있는데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뭐다? 수입과 지출은 서로 어떻게 된다? 상등, 같다라는 그 말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전체적으로 본다면 생명보험은 보험 가입자가 납입하는 보험료 총액하고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금과 그 보험회사에서 뭐 직원 인건비라든지 운영비 있잖아요. 그런 걸 다 더한 것이 서로 어떻다? 같다. 동일하도록 되어 있다. 이걸 말한다? 수지 상등의 원칙이라고 한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보험료. 우리 보험 계약자들이 내는 보험료 총액하고 그 보험금과 그 운영비를 합한 금액은 서로 같다라는 거. 자, 지금 여러분들 요거 그냥 눈으로 그냥 흘리시면 또 틀려요. 시험장에서 여러분들 보험료의 총액과 보험금의 총액은 같다라는 것을 수지 상등의 원칙이라고 한다면 맞아요, 틀려요? 왜 틀려요? 그렇죠. 보험료보다는 보험금이 적을 수밖에 없어요. 지급하는 거. 그게 뭐까지 포함이 돼야 돼요? 그렇죠. 사업비, 운영비 그런 것들이 포함이 돼야 돼요. 아시겠죠? 그냥 단순히 여러분들 뭐 경제에 있어가지고 뭐 수입이 이렇게 돼 있으면 지출이 같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수입이 이렇게 되면 지출이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남는 돈 수입에서 지출을 빼고 나면 저축이 있듯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보험료 우리 총액이 보험금하고 같다는 아니에요. 물론 같을 가능성 거의 없죠. 같을 수는 없고 여기다가 뭐까지? 사업비. 그렇죠. 여기는 뭐 직원들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그런 것들도 있잖아요. 그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이런 것들이 이제 회사 뭐 이윤도 남을 수 있겠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지 상등의 원칙 고심할 게 보험료와 막 말을 그럴듯하게 합니다. 보험 계약자가 내는 보험료의 총액과 보험자가 지급하는 보험금의 총액이 같다는 원칙을 수지 상등의 원칙이라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 과감하게 X하면 돼요. 아시겠죠? 요거랑 같은 게 아니다라는 거 그렇게 해보세요. 요거랑 요 두 개 합이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보험료 계산의 기초는 제가 정말 문제도 많이 풀고 그동안 기출도 많이 됐는데 작년에 나왔던 거거든요. 이쪽은 좀 잠깐 쉬었다가 그렇게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